미쳤나 봅니다. 60세신데 이 꼴이 뭡니까?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이상하게 반짝반짝 하더군요. 마치 처녀의 같이. 아, 정말 우스워 죽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서요. 무슨 내일 소풍 가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베개를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 마시려고. 그런데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침에 딸아이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어디 아프냐고. 아프긴 한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것도 40년 전 남자 때문이라고. 바보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고 무슨 설렘입니까? 골프나 치고 등산이나 하고 손자들이나 봐주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그런데 자꾸 생각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을 읽어도 밥을 먹어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김준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40년 만에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죠? 지난주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돌아보니까 대학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워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준호 기억나지? 김준호 말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요즘 소설 쓴다더라. 꽤 유명해졌다던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설을 쓴다고요? 그럼 그때 꿈을 이룬 건가요? 작가가 되겠다던 그 꿈을?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딸이 사준 컴퓨터를 이럴 때 쓰라고 했나 봅니다. 김준호를 검색했어요. 정말 나왔습니다. 소설가 김준호. 사진도 있더군요. 늙었습니다. 당연히 늙었겠죠. 저도 늙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준호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행복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미칠 것 같아요. 왜 지금인가요? 남편 죽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왜 하필 지금?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 살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어젯밤에는 그 사람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23이었던 그때의 준호. 저한테 웃어주더군요. 그 환한 미소로. 꿈속에서 저도 젊어졌어요. 21살에 제가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깨고 나서 울었어요.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60세 탈머니가 꿈꾸고 온다니. 그것도 40년 전 남자 꿈꾸고. 딸이 알면 기절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기분이 처음이거든요. 남편과 살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뭘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을 놓아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 꿈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의 꿈을 함께 꾸는 것, 그게 제 꿈이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가슴을 비워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비워둬야 한다고. 그래야 상대방이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였는데 왜 비워뒀을까요? 지금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비워뒀더니 이제 정말 비어버렸어요.
채울 것도 없고 채울 힘도 없고. 그런데 이상해요. 빈 가슴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비어서 더 무거워요. 오늘도 그 사람 생각을 하겠죠. 내일도 모레도.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벌인가 봅니다. 진짜 사랑을 몰랐던 벌. 가슴을 비워뒀던 벌. 미안합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한테도 미안해요. 너무 늦었잖아요. 다 늦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래도요. 이렇게라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비록 혼자만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아프지만 좋아요. 외롭지만 따뜻해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비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60세 말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뤘으니까 행복하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겠죠? 저 같은 건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해요. 하지만 가끔은요. 아주 가끔은 저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21살의 그 처녀를.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바보를.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나 봅니다. 설렘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아프지만 달콤한 외롭지만 충만한 시간들을. 그게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60세 탈머니의 한심한 사랑법 말이에요. 20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1살이었죠. 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계절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뻔한 이야기군요. 벚꽃, 캠퍼스, 첫사랑.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진부한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였습니다. 문학 관련 책들이 꽂혀 있는 3층 서가 앞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약간 곱슬거렸습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걸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사람이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고 발끝으로 서서 팔을 뻗고 있더군요.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책 좀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컸는데도 제가 더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그 책을 꺼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습니다. 고작 2마디였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받은 책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뭘 하러 왔는지도 까먹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죠.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원래도 자주 가는 편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아예 눌러 살다시피 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오후 2시쯤 와서 5시까지 있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4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마주 보이는 자리는 부담스러워서 약간 비껴난 곳에 앉았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면 그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면서 자꾸 그쪽을 힐끔힐끔 봤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책 꺼내주신 분이시죠? 제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너무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책들이 우르르 쏟아졌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워주면서 말을 걸었어요.
문학을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가져온 책들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시집이랑 소설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문학과입니다. 3학년이에요.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어요. 김준호.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아립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였어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작품이 인상 깊었는지.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책을 읽었더군요. 저보다 훨씬 깊이 있게 생각했고 말하는 것도 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서 처음으로 도서관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자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문학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소설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저는 그 꿈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확실한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당신은 어떤 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웠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나 봅니다. 제 꿈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진부하고 의존적으로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봤어요. 캠퍼스를 같이 걸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연인으로 봤을 텐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특별한 친구였겠지만 그래도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바랐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애매하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니, 전해야만 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고백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떻게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 저 준호 씨를 좋아해요. 그게 제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참 간단했죠. 하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절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뻐서 운 건지 안도해서 운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을 뿐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쉬웠는데 사랑을 지켜나가는 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렸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놓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조심스럽게, 더 세심하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뜨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60이 넘어서 다시 타오르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지 4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동안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사랑 없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었고 잘해주었어요.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았어요. 사랑만 빼고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청첩장을 돌려도 뭔가 다른 사람 일 같았어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준호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신랑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감동해서 운다고 거짓말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 침실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이라고.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지루하지만 평온했어요. 1년 후에 처사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딸일 거라는 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미리 정해뒀습니다. 지은이. 집지 은혜은. 제가 지어주고 싶은 은혜라는 뜻으로요.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16시간을 진통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을 때 그 고통이 다 잊어졌어요. 작고 빨간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 제가 사라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더 이상 저는 저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엄마였어요. 김지은 어머니. 그게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2~3시간마다 깨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달래고. 낮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남편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서툴렀어요. 아이를 안는 것도 무서워했고 기저귀 가는 것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다들 바빴고 부모님은 멀리 계셨고 하루 종일 아이하고만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어른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지은이가 3살 때였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이 지은 이름이었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는 동생이 생긴 게 싫어서 떼를 쓰고 준혁이는 밤마다 울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비틀비틀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머리는 항상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아이들 침이며 우유며 온갖 게 묻어 있었어요. 화장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28인데 40처럼 늙어 보였어요. 가끔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초라해진 저를 보고 실망할까? 아니면 불쌍하게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우울해졌어요.
남편과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집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저만 유난스럽다는 식으로. 그럴 때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싸우기도 귀찮았거든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준혁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제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정말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했어요. 임신하면서 찐 살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몇 달 만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다르더군요. 몸매는 돌아왔지만 뭔가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30 중반이 되어서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살았나? 지난 10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도 없었고 머리도 안 돌아갔고. 그런데 30 중반이 되어서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소설이었어요. 어떤 작가의 책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문장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제 마음이 움직여서였어요.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생각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꿈꾸던 작가의 길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던 그 바람. 혹시 이룬 건 아닐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정말 작가가 되었다면 어떨까 아니면 꿈을 포기했다면 어떨까. 어느 쪽이든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시험 때마다 긴장하고 특히 지은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말썽이 많았어요. 반항도 심하고 공부도 안 하고 준혁이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것도 걱정이었어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혼자 방에서 책만 읽고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봤지만 별로 관심을 안 보였어요. 40이 되던 해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이 되었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4층에 방 4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공허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뭘 원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대화다운 대화를 안 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얘기나 집안일 얘기 그런 것만 했습니다.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잠자리도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거나 저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같은 침실을 쓰지만 각자 따로 자는 것 같았어요. 가끔 남편이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없는 몸의 접촉은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45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은이가 대학생이 되고 준혁이가 고등학생이던 해였습니다. 서점에서였어요. 새로 생긴 큰 서점에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뒤에서 보니까 낯익은 실루엣 같았는데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김준호였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였고 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준호였어요. 여전히 그 따뜻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숨었어요. 다른 서가 뒤로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래 봤어요. 자기 책을 찾고 있더군요. 서가에서 책을 꺼내서 뒷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작가가 된 거구나. 책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라진 시간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김준호 장편 소설. 그 사람이 정말 꿈을 이룬 거였습니다. 기뻤으면서도 서러웠어요. 나는 뭘 했나 싶어서. 그 사람이 제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숨어있는 서가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는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혹시 지영이 아니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맞구나. 지영이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미소 그대로.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녕. 준호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잘 지냈어.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특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결혼했지? 아이들도 있고? 응. 딸하고 아들. 하나씩. 그래? 좋겠다. 나는 아직 혼자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 혼자라니. 결혼 안 했다는 뜻인가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작가가 됐구나. 축하해. 고마워. 늦게 시작해서 이제 겨우 궤도에 올랐어.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사람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꿈을 이룬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차라도 마실까? 그 사람이 제안했을 때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한 몸이고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그 사람과 조금 더 있고 싶었거든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 사람은 커피를, 저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저는 항상 차를 마셨거든요. 많이 변했네.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늙었을까, 얼마나 초라해졌을까. 너도 많이 변했어. 나이 들었지. 하지만 넌 예뻐졌어.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기뻤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어떻게 지냈어? 정말로.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복했다고 할 수도 불행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었겠다고, 수고했다고. 넌 어땠어? 언제부터 글을 썼어? 헤어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해졌어.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특히 처음 몇 년은 원고료도 안 나오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그런데 왜 계속했어? 너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응. 너한테 꿈을 얘기했잖아. 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약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약속인 줄 몰랐는데. 나도 너를 생각했어. 가끔. 고백이었어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정말? 응. 꿈을 이뤘는지 행복한지 그런 걸 궁금해했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는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21살의 지영이와 23세 준호가 된 것 같았어요. 후회해? 그때 일을.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결혼했고 가정이 있으니까. 모르겠어.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나는 후회해. 너를 놓아준 거. 준호야. 미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정말 그래. 20년 동안 계속 후회했어. 저도 울 뻔했어요.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20년 동안 후회했으니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결혼했어. 친구로라도. 그것도 안 돼. 위험해. 정말 위험했어요. 다시 만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야 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내 연락처라도 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명함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도 적어서 줬어요. 하지면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락할게. 안 돼. 그래도 할 거야.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 그 장난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길에서 서 있었는데 정말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지. 잘 지내. 너도.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사람은 한쪽으로 저는 다른 쪽으로.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는데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명함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정말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틀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 어제 너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 고마워. 그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뛰었어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시간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했습니다. 나도 잘 지내. 글 쓰는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그렇게 시작됐어요. 위험한 관계가. 문자가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와요. 하루에 한 번, 때로는 두세 번도. 저도 답장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비가 오는데 괜찮아? 새 소설 구상 중이야. 너 생각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바빠?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지만 그 문자들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준호에게서 온 건 아닐까 하면서. 한 달쯤 지나서 만나자고 했어요. 지영아, 시간 되면 만날까? 정말 보고 싶어.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보고 싶었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언제? 결국 그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준호는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니야. 나도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의 얘기를 했어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남편분은 어떤 분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해. 사랑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할 수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정이야, 사랑보다는. 미안. 이런 걸 물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왜 결혼 안 했어?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왜? 너 때문이야. 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쟤 때문이라니. 무슨 말이야?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너랑 비교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미안했어. 상대방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도 저 때문에 힘들었다니. 그동안 저 혼자만 그리워한 줄 알았는데.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 안 해. 만약 결혼했다면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지금도 만나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정말 위험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듣기 좋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항상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미술관이나 영화관에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이들을 보면 미안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군요. 뭐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상해.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 아이들은 정말 예민해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티가 났나 봅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 요즘 자주 나가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준호를 만나려고 핑계를 대고 나갔거든요. 친구 만난다고 쇼핑한다고 병원 간다고. 친구들도 만나야지. 엄마도 사람이야. 그래도 좀 이상해.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아이가 알까봐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요즘 자주 나가네.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군요. 답답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가끔 나가는 게 어때서? 말끔하게 둘러댔지만 남편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여행? 당일치기로. 가까운데. 안 돼. 너무 위험해. 한 번만.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 준호야. 부탁이야. 평생 한 번만. 결국 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춘천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남이섬도 가고 닭갈비도 먹고 호수 둘레길도 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행복해? 준호가 물었어요. 호수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야. 이런 날이 또 올 줄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서.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원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더 가까운 관계를. 돌아오는 기차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지영아, 나랑 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이혼하고 나랑 살자. 미쳤어?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이들도 다 컸잖아.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너도 여자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었거든요. 준호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혼은 안 돼. 준호가 화를 냈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숨어서 만나자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있어. 용기만 내면 돼. 그런 용기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미안해. 그날 다투고 헤어졌어요. 둘 다 화가 났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준호에게서도 저에게서도.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무 무리한 얘기였어. 만날까? 그래. 다시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한 달 후에 준호가 말했어요. 뭐가? 우리 관계. 이건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리하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건 불륜이야.
너도 나도 상처받고 있어. 아니야. 나는 괜찮아. 거짓말. 너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보여.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어요. 그래도 끝내기는 싫어. 나도 싫어. 하지만 이게 맞아.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그래야 해.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준호가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 집에 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지영아, 사랑해. 25년 동안 너만 사랑했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렇게 사랑하는 건 서로에게 독이 돼. 너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로 살아. 나는 멀리서 너의 행복을 빌게. 잊지 마.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사랑해.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준호를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못했어요. 매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돌아간 척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준호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공허했어요.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연애도 하고 결혼 얘기도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원에 갔어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준호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조용한 성격은 여전했지만 자기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했어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 잘 되지는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아이들 얘기를 할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그것도 줄어들었어요. 서로 다른 방에서 다른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나빠졌어요. 58살 때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병이 생겼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나중에는 심장병까지.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저는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약 챙겨주고 식단 관리하고 병원 따라다니고. 그게 제 일이 되었어요. 미안하다. 남편이 가끔 그렇게 말했어요. 왜? 너만 고생시켜서. 뭔 소리야. 부부가 당연한 거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힘들었어요. 간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의무감으로만 하고 있다는 게. 남편이 죽었어요. 61살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더니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좋은 사람이었다고 안타깝다고 했어요. 저도 울었지만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36년 만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없는 삶이 낯설었어요. 아이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혼자 괜찮아? 지은이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올래? 아니야. 여기가 좋아.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준호의 책을 발견했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잃어버린 계절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년의 옛 연인을 다시 만나지만 함께할 수 없어서 헤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얘기 같았어요. 소설 속 여자는 저 같았고 남자는 준호 같았어요. 혹시 우리 이야기를 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책 뒤에 작가 소개가 있었어요.
김준호 작가는 현재 홀로 지내며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홀로 지낸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책들도 찾아서 읽었어요. 준호가 쓴 책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소설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잃어버린 사랑, 그런 얘기들. 연락하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여전히 혼자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리한 일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또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냥 멀리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60살이 되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롭긴 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며느리가 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교수가 되겠다고 했어요. 연애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손자가 생겼어요. 지은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예쁘더군요. 할머니가 된 기분이 새로웠어요. 가끔 봐주러 가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재혼 생각해봐. 어느 날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젊으시잖아. 좋은 분 만나서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쳤구나. 이 나이에 무슨 재혼. 왜 안 돼요? 요즘 재혼 많이 해요.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아침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드라마 보고 잠들고 그런 생활이었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아이들이 전화하거나 이웃과 인사하거나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가 더 생각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설렘, 중년에 만났을 때의 그 떨림. 다 그리웠어요.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문학 프로그램을 보는데 준호가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준호였어요. 사랑에 대해 자주 쓰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잃어버린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행복하게 사실지.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준호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동창을 만났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이 준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설가가 되었다고 유명해졌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60세신데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뛰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나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지만 무서워요. 거절당할까봐, 실망할까봐. 그래서 매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60세 탈머니가 이런 고민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나 봅니다. 결국 연락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출판사에 전화해서 작가에게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가님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옛날 친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지영입니다.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절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작가님께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를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4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조금 쉰 것 빼고는. 응, 준호야. 정말 너구나. 어떻게 연락했어? 출판사에 전화했어. 왜 갑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워서 견딜 수 없어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TV에서 봤어. 인터뷰. 아, 그거구나. 부끄러운데 봤네. 잘 살고 있구나. 그럭저럭. 너는 어때? 들으니까 혼자 산다던데. 누가 말해줬을까요? 아마 공통 지인이 있나 봅니다. 응.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미안. 몰랐어. 괜찮아. 이제 적응했어. 아이들은? 다 장성했어.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박사과정이야. 그래. 잘 됐네.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만날까? 준호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이제 우리 자유롭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었거든요. 사흘 후에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가면서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준호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였습니다. 많이 늙었지? 일어나서 인사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넌 여전히 예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뻤어요.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20살의 그 청년과 처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어. 너는? 나도 그냥 살았어. 시시한 대화였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어요. 결혼 안 했다며? 응. 못했어. 왜? 이유가 있어. 더 묻지 않았어요. 짐작은 됐거든요.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지. 하지만 견딜만 했어. 나도 외로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 그래도 외로워. 혼자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싶어. 미안해. 왜? 내가 너를 혼자 만들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있었잖아. 하지만 진짜 혼자였잖아. 마음은.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줄곧 혼자였거든요. 후회해? 그때 일을. 20년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나는 후회해. 많이. 뭘? 너를 놓아준 거. 2번이나. 2번이라고 했어요. 20살 때와 45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처음에는 어렸으니까 그렇다 쳐도 2번째는 달랐어.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지금은 어때? 뭐가? 우리 사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모르겠어. 나는 알겠어. 뭘?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거.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 고백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준호야. 미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나도. 그래. 정말? 응. 여전히 사랑해. 둘 다 울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노인이 카페에서 울고 있으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준호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나랑 살면 안 될까? 이제는 정말로.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이제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나 이제 늙었어. 예전 같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플 수도 있어. 치매 걸릴 수도 있고. 그럼 함께 아프자. 죽을 수도 있어. 그럼 함께 죽자. 정말 로맨틱한 할아버지였어요. 생각해 볼게. 얼마나? 조금만.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준호와 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할까? 엄마가 이 나이에 남자와 산다고 하면 기절하지 않을까? 특히 지은이는 반대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63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준호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어? 조금 더 기다려줘. 알겠어. 기다릴게. 정말 참을성이 좋더군요. 지은이에게 말해봤어요.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엄마가요? 누구요? 그냥 가정 얘기야. 글쎄요. 좋은 분이라면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쿨했어요. 정말? 네.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준혁이는 어떨까 싶어서 넌지시 말해봤어요. 엄마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괜찮으세요? 가끔 외로워. 그럼 좋은 분 만나세요. 이 나이에?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더 쿨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준호와 살기로.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기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어. 뭘로? 함께 살자. 정말? 응. 조건이 있지만. 뭔데? 결혼은 안 할 거야. 왜? 이 나이에 무슨 결혼? 그냥 함께 사는 거야.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아프면 헤어져. 무슨 소리야? 짐이 되기 싫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이사했습니다. 준호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했습니다. 혼자 살던 집답게 심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만에 한 집에서 사는 거니까.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같이 아침 먹고 각자 할 일하고 저녁에 함께 TV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글을 썼어요. 매일 서재에 앉아서 원고지에 글을 썼습니다. 컴퓨터로 안 쓰고 손으로 쓰더군요. 옛날 습관이래요. 저는 살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하기 싫었던 집안일이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2달쯤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삶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이렇게 간단한 행복을 왜 이제야 찾았을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행복인데 이렇게 빨리 빼앗아가다니. 하느님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함께 살자고 안 했을 텐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만 고생시키게 됐네. 고생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준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졌어요. 간병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간병했습니다. 약 먹이고 죽 끓여주고 등 닦아주고 한 번도 싫다고 생각 안 했어요. 고마워. 준호가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아팠지만 행복했거든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의식이 희미해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왜? 사랑했어. 나도. 고마웠어. 나야말로. 먼저 갈게. 응. 나중에 보자. 그렇게 준호가 갔어요. 6달 만이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그 6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용하게 치렀어요. 준호의 가족들과 몇몇 문학계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혼자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 집에서 나와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앉아 있기만 했어요. 준호가 없는 세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아이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괜찮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 죽고 싶었어요.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준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됐어요. 원고들이 많았습니다. 출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목 없는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읽어봤어요.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20살에 만나서 헤어지고 45에 다시 만나서 또 헤어지고 60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함께한 이야기. 다 써져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사랑할 때는 가슴을 비워두지만 그래야 상대방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울었어요. 준호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거든요. 가슴을 비워두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을 비워두는 것이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준호를 가슴에 가득 채우려고 했어요. 독점하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고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거웠던 거예요. 그 사랑이 준호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죠. 가슴을 비워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그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놓아줬던 거예요. 20살 때도 45 때도. 진짜 사랑하니까 자유롭게 해준 거였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사랑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지, 왜 함께 있고 싶다면서 떠나라고 하는지. 지금에야 알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거네요. 마지막 6달은 달랐어요. 서로 비워둔 가슴으로 만났거든요. 소유하려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준호가 아팠을 때도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준호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혼자가 됐지만요. 슬프지 않아요. 준호가 제 가슴에 들어와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 갔거든요. 그 사랑이 제 평생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손자가 보러 왔어요. 지은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3살이 된 손자가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할머니. 그 웃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손자가 제 뺨을 만지며 물었어요. 안 울어. 할머니 안 울어. 그럼 웃어. 이렇게. 손자가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이어지는 거구나. 준호가 저를 사랑했고 저는 손자를 사랑하고 손자는 또 누군가를 사랑할 거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가슴을 비워둬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을 담아두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둬야 하니까. 지금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준호는 보내줬고 이제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 자리에 뭘 채워야 할까요? 손자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언젠가 채워질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찾아오니까. 빈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니까. 요즘 산책을 많이 해요. 준호와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어요. 외롭지 않아요. 준호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람 속에서 햇살 속에서 새소리 속에서 그 사람이 느껴져요. 잘 지내? 가끔 혼자 말해요. 나는 잘 지내. 걱정 마.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고마웠어. 마지막에 함께 해줘서. 구름이 웃는 것 같아요. 사랑해. 계속 사랑할 거야.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아요. 준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같은 전공하는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엄마도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손자들 다 볼 때까지는 살아야지. 꼭 그러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준혁이 결혼도 봐야 하고, 손자들 크는 것도 봐야 하고, 또 새로운 손자들도 봐야 하고.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가 아니네요. 준호의 원고를 출판사에 맡겼어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준호가 마지막에 쓴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비워두지만. 이상한 제목이지만 의미가 깊어요.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고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비워두세요. 상대방이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사랑이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60세 말이에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길고 지루한 할머니의 넋두리였죠.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비워두세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비워둬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편하고 본인도 편해요. 그게 사랑의 지혜예요. 저는 이제 편안해요. 준우를 보내주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때까지 잘 살아볼게요. 가슴을 비워둔 채로요. 새로운 사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게 제가 배운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는 가슴을 비워두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